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일이 해결된 지금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남편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후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만났던 전 남자친구나 주변 지인들에 비해 남편이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학벌도 집안도 인물까지도 그저 그런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키가 훤칠하고 자상함과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라 좋았던 거예요. 특히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 데이트할 때도 주변 어른들에게 귀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누구보다도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남편을 무척 예뻐하셨죠. 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딸바보인데 나쁘게 말하면 유난스러운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면 반드시 소개해달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동안은 아무리 스펙 좋은 사람을 데려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더니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일본 출장에 갔다가 아버님께서 위스키 좋아하신다는 말이 생각나 준비했어요. 아이 뭐하러 일본까지 가서 내 생각을 해? 어이구 이거 참. 모르면 모를까 지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위스키만 보면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취향까지는 몰라서 이 브랜드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지 좋아해. 이거 내가 없어서 못 마시는 건데 큰 돈 좀 썼겠는데.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날 아버지께서는 근사한 저녁을 사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웃음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당시 남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꽤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러셨습니다. 그동안 참 별 볼 일 없는 것들 만나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네가 결혼할 때가 되긴 됐나 보다. 드디어 저렇게 멀쩡한 녀석 데려온 걸 보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난 아직 생각 없는데. 아빠, 위스키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 봐. 첫 만남에 먼저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그게 아니지. 그깟 위스키야 돈 주고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어쨌든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게 눈에 보이는 녀석이잖아. 그동안 다른 애들은 고기나 과일같이 두루두루 선물하기 좋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태원이 저 녀석은 일부러 내 취향을 고려한 선물을 준비했고 게다가 어쩌면 취향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일단 밀어붙이는 게 추진력 있고 강단 있어 보여 좋다. 아빠는 첫 만남에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 태훈 오빠 나한테 선물할 때도 선물 센스 진짜 대박이거든. 게다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 취향까지 다 파악해두고 선물하더라. 타고난 것 같아. 그런 센스. 살다 보면 그런 센스가 참 중요해. 아빠가 그 센스 하나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도 네 엄마한테 몇 끼 따뜻한 밥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 적어도 태원이 저 녀석은 뭐 하나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금방 기분 풀리게 하는 재주가 좋을 거다. 말하는 거 하며 돼야 하는 방법을 보니 빤해. 참 의외네. 난 그동안 잘난 남자들만 여럿 만나다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고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날고기는 직업 가지고 허세 부리는 남자보다는 바른 인성과 성품을 갖춘 태원이 같은 스타일이 100배는 더 나아. 너도 그걸 아니까 의사 남자친구 내팽개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노선 바꾼 거 아니야?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데 성공한 남편은 그 뒤로도 종종 아버지를 만나 점수를 땄어요. 오죽했으면 저랑 데이트도 마다하고 선약이 있다며 간 곳이 아버지와 골프 약속이었죠. 그 정도로 아버지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이가 참 좋았고
그 덕에 결혼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남동생 사랑도 듬뿍 받았고요. 아빠는 친아들이 나보다 매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 낚시 가자니까 시간 없다더니 그날 매형이랑 등산 갔더라니까. 둘이 죽이 잘 맞잖아. 근데 너는 결혼도 안 한 내 남자친구한테 꼬박꼬박 매형이야? 뭐 어때?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내가 그동안 누나 남자친구 몇 번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든 사람도 없었어. 이게 바로 운명이야, 운명. 치, 운명은 무슨. 남동생 앞에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족과 잘 어울리는 남편을 보니 기분이 참 좋았죠. 내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아껴주고 챙겨주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딨나요? 아버지는 제게 프로포즈를 하고 정식 인사를 하러 온 남편에게 큰아들이라며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거 축하한다, 큰아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대신에 이제부터 지수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나는 네가 그럴 거라고 믿는다. 네가 아니면 누가 우리 지수를 행복하게 해주겠어.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버지께서는 제 앞으로 40평대 아파트도 해주셨고 남편에게는 외제차도 해주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훨씬 나은 저희 집에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책임져야 했는데도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값어치 있는 큰아들이 생겼다고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제 심정만큼이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나요? 제가 한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다 속아 넘어간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아버지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계획에 따라 바로 임신했어요. 원하던 남편을 얻고 내가 바라던 결혼 생활하며 아이를 갖는 것. 여자가 그 이상 바랄 수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이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뒤 얼마 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편과 언쟁이 생긴 거예요. 당신 산부인과 말이야. 지금 다니는 곳 말고 우리 누나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 어? 굳이? 거긴 집이랑 멀기도 하고 나는 지금 선생님이 좋은데? 가고 싶었던 조리원이랑도 연계돼 있어서 나는 거기로 계약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병원에서 바로 우리 누나가 아이 봐줄 수 있잖아. 거기도 조리원은 있고. 그래봤자 형님이 봐주시는 거 2, 3일일 텐데 그 며칠 때문에 옮겨야 돼? 그 2, 3일 내에도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는 일도 많잖아. 나는 이왕 가족이 산부인과에 있으니 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도 난 거기에서 낳고 싶은데. 내 친구도 거기에서 조리원까지 있다 나왔는데 너무 만족한다고 했단 말이야. 친구도 자기 가족이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얼마나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지수 너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응, 알았어. 남편보다 2살이 많은 형님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갑작스레 산부인과로 이직했다고 해서 내심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기혼인 친구가 있어서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는다면 그 친구가 갔던 병원과 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시어머님까지 나서신 거예요. 지수야, 태원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생각해둔 병원이 있다고? 네? 네, 어머니. 전부터 가고 싶었던 병원이 있어서요. 게다가 선생님도 친절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기도 하고요. 그래, 요즘 좋은 병원 얼마나 많니? 근데 지수야, 내가 노파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신생아들 병원에서 사건 사고도 있고 하니 나는 준이 있는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 준이가 너희 애 낳으면 근무도 조절해서 퇴원할 때까지 자기가 제대로 본다고 하더라.
그 문제는 태원 씨랑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그래. 이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시어머니 인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그냥 높아심에 그래도 좀 고려해봤으면 싶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에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쯤 되니 이번엔 형님에게 연락 오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넌지시 물어보시기라도 하지 형님은 대놓고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설득했어요. 옳게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으로 와. 태원이가 병원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옳게 생각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야. 처대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내가 병원에 근무하니까 알잖아. 아무리 시설 좋아도 결국 내 아이 가장 안전하게 믿고 낳을 수 있는 곳이 최고인데 우리 원장님 애 잘 받아. 경력이 30년인 분이시라 베테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낳자. 응? 아무래도 시댁에서는 형님이 있는 병원이 여러모로 안심이 되니 그곳을 고집하셨는데 문제는 친정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사부인 말씀도 일리는 있어. 네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굳이 네 고집만 밀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 엄마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오래된 병원이라서 시설이 최근 지어진 곳에 비하면 아쉬운 거지. 오히려 경력 많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라 우리 세대 엄마들은 다 알더라. 안 그래도 오빠가 하도 성하라 나도 알아봤는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옛날 시설 같아서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떡해. 으이구, 통실이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시설이 중요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사고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한 번씩 흉흉한 이야기 많잖아. 엄마도 차라리 아는 사람 있는 병원에 맡기는 게 안심되겠다 싶어. 알았어. 생각해 볼게. 시댁 식구도 모자라 친정에서도 그렇게 말하니 결국 저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다 저나 아이를 생각해서 한뜻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제 취향만으로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형님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산이라 정말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제왕절개로 정말 힘들게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겨우 정신 차리고 밑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딛고 면회하러 갔는데 제 팔뚝만한 그 작은 아이를 보자마자 제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형님이 웃으며 아이를 들고 있었는데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아이는 서운하다 싶을 만큼 남편 판박이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낳은 아이라는 거야? 신기하지? 나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진짜 믿기지가 않아. 저 작은 아이가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고? 저는 유리창에 코를 박고 보고 또 봤어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실컷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사진 찍는 것도 잊을 정도로 넋을 보고 보았죠. 저는 연애로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믿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의 모든 공식이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기근이면 제 살점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말이 비로소 마음에 와닿았죠. 확실히 형님 병원에서 출산해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눈치껏 다른 산모들보다 5분이라도 더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게다가 약속대로 근무 시간표까지 조정해서 저희 아이를 돌봐주니 너무 안심되었습니다. 거봐, 내가 훨씬 안심될 거라고 했지? 그러게, 오빠 말 안 들었으면 엄청나게 후회할 뻔했어. 형님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놓이고 든든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고집 안 부렸지. 우리 둘째도 여기서 낳아야겠다. 어제 첫째 낳고 벌써 둘째 이야기야?
아이를 낳고 나니 자연히 남편과의 유대감도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족이 되는 과정이구나 싶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면회를 간 날이었어요. 때마침 같이 면회실을 찾은 여자가 있었는데 형님이 그 여자를 보고 다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이 면회하러 왔을 때 다른 엄마나 보호자가 있으면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거든요. 저는 형님에게 눈빛으로 이번엔 시간을 더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형님이 난처해지는 건 싫었으니까요. 형님은 제 아이를 데려왔고 그 여자는 자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에게 푹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여자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네? 그 아이요. 이름이 뭐예요? 아, 하람이에요. 하람이? 이름 예쁘네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쁜 이름이면 좋겠고, 뜻도 좋았으면 좋겠고, 남들이 부르기 쉬우면서 우리 아이만의 개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유, 이름 하나로도 이렇게 욕심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싶어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애 이름 하나로 낯선 사람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곧이어 다른 간호사가 그 여자의 아이를 데려왔고 여자는 그제야 시선을 돌렸죠.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 역시 고민이 많이 되니까요. 저희도 최종적으로 하람이랑 유람이를 놓고 한 달을 고민했어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기 딸을 지그시 바라보더라고요. 어쩐지 사연이 깊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면회 시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복도에서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붙잡았죠. 저기요. 네? 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여자를 따라 휴게실로 갔습니다. 제왕절개로 통증이 여전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야기하고 돌아가려는데 여자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아빠가 없어요. 네? 저도 혼자 입원해서 찾아올 사람도 없고 아이는 낳았는데 막상 낳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실례가 되는 건 알지만 괜찮으시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요?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요. 사실 뭘 여쭤보고 뭘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육아 정보 나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육아 정보 그런 거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 밤중 수유 문제라든지 수유할 때나 분유 먹일 때의 자세라든지 이야기가 중구난방이었어요. 사실 그런 거야 조리원에서도 다 알려주지만 직접 도움을 요청한 여자에게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여자는 남자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 혼자가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 2주를 조리원에 있게 된 저와 달리 3일만 머물다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똑같은 날 엄마가 된 그 여자 사정을 마냥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틈틈이 연락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딸 이름은 유람이로 했어요. 유람이? 사실 나도 생각 중이던 이름인데 언니가 고민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왠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유람이라는 이름이 부르기도 부드럽고 좋잖아. 언니 덕분에 이름 결정했어요. 고마워요.
혼자라 그런지 이름 하나 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게 무슨 도움이라고. 진짜 도움 필요하면 뭐가 됐든 말해. 고마워요, 언니. 퇴근 후 병원에 방문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표정이 대번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여자 좀 이상하고 꺼림직해. 괜히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지 마. 이상한 사람? 그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데 뭐. 남편도 없이 혼자 이번에 애 낳은 사람이 너한테 접근한 목적이야 뻔하지. 우리 결혼하면서 하람이한테 완벽한 환경 만들어주기로 한 거 잊었어?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 여자 사정 딱한 거 알고 도와주고 싶은 네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괜히 어줍잖은 동정심으로 사람 곁에 두면 언젠가 하람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 봐. 우리가 고민했던 이름 중 하나를 덥석 쓴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에이, 너무 간 거 아니야? 그냥 육아 정보 정도 나눠달라는 건데. 이름은 자기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라고 했고. 고지곳대로 믿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이야 육아 정보지.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정 어려우면 얼마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 오죽했으면 병원에서 만난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지수야. 너는 너무 사람이 물러서 탈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다간 이용당하기 딱이라고. 적당히 선은 그어놓고 지내. 남편은 딸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너그럽고 다정한 사람인데도요. 너무 엄격한 딸바보가 되겠다 싶은 구석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친정엄마는 다 이해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신서방 마음도 이해는 돼. 괜히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면 너만 곤란해지잖아. 내가 애도 아니고 그 정도도 구분 못하려고? 그냥 진짜 딱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 같아서 신경 쓰이는 거야. 생각해봐, 엄마. 내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애 낳았으면 어땠겠어? 아휴, 나는 남편도 있고 애 봐주겠다고 근무까지 바꿔서 일하는 시댁 식구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주는 엄마랑 아빠도 있잖아. 근데 그 여자는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보더라. 그래서 좀 짠해서 그래. 그건 그렇지. 애엄마가 짠하고 안 됐긴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그래. 모든 일이 주고받는 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처음부터 네가 손해볼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도 그렇지만 엄마도 아빠도 어려운 사람에게 야박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같이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초면에 자기 사정 쉽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 봐도 결코 좋은 사람 같진 않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여자와도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사실 그렇게 매정하게 끊고 싶진 않았는데 애한테 집중하다 보니 자연히 잊혀졌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요.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둘째를 생각했지만 막상 키우다 보니 그 하나에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집중해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둘은 어떻게 낳나 고민하는 사이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고요. 저는 아이가 8살이 되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아유, 그렇게 예뻐? 여기까지 데려와서도 하람이한테 눈을 못 떼네. 엄마도 그랬어? 나는 하람이가 왜 이렇게 예쁘지? 봐도 봐도 안 질려. 8년을 봤는데 질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굴 닮아 저렇게 예쁜 거야? 너도 예뻤지. 그래도 너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긴. 당신도 장모님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잖아. 애를 너무 싸고 키우면서 오냐오냐 한다고. 나는 별로 유난스럽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 한 거고. 나는 금이야 오기야 정도는 아니었어. 지수 얘는 정말로 하람이를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귀하게 키워?
네 엄마는 아니라지만 네 엄마도 똑같았다. 지수 너 어렸을 때 밖에 놀러 데리고 나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누가 너 예쁘다고 데려갈까 봐 겁이나 그랬어. 그러면 뭐 내가 엄마 닮아서 자식 사랑이 유별난가 보지. 그래,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라. 그래야 후회가 없어. 나도 너랑 준수 키우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 후회가 없다. 저는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딸바보였습니다. 남편도 저 못지 않았지만 딸 낳고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 건 저였어요. 그만큼 딸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뻔뻔하기도 엄청 뻔뻔해졌어요. 사실 저희 능력으로는 딸 교육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딸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뻔뻔하게 아버지께 말씀드렸기 때문이었죠. 결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죄송했지만 능력 있는 친정 덕분에 딸에게 아낌없이 해주며 살 수 있으니 행복했어요. 하람이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는데 세경 엄마가 소개시켜준 건 말이야.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분들이시래. 설명회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던 보통 미술학원이 아니더라고. 그래? 얼만데? 다른 미술학원보다 학원비가 더 나가긴 하지. 그래도 애가 다니고 싶다니까 보내고 싶어. 세경이 다니는 거 보고 하람이도 하고 싶다는 건데. 우리 형편에 여기서 학원 더 늘리는 건 좀 힘든데.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보려고. 아빠도 하람이 뭐 하고 싶다는 거 안 말리잖아. 우리 장인어른께 너무 신세진다. 아빠 엄마한테 좀 미안하고 말지 뭐. 난 그런 것보다 우리 딸 최고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해. 아, 맞다. 이거 준수가 하람이 주라고 샀다는데? 핸드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핸드폰 사주기로 했었잖아. 그랬지. 근데 나는 키즈폰 생각 중이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을까? 여보, 하람이 반 애들 중 절반은 이 핸드폰이야. 우리 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아빠 찬스 없었음 어쩔 뻔했나 싶어. 나도 바로 나가서 일했겠지. 이번 주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점심이라도 먹자. 나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잖아. 남편도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며 저희가 할 수 있는 효도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비록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끔 아이를 위한 선물을 신경 써서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이 끝난 딸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근처 음식점에 가려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걸음을 멈추고 제게 아는 체를 했죠. 언니? 네? 누구? 저예요, 언니. 기억 안 나요? 8년 전에 우리 애 낳고 병원에서. 저는 그제야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났습니다. 8년 전 병원에서 만난 형편이 어려웠던 그 여자였어요. 여자도 딸과 함께 어딜 가던 중이었는지 나란히 걷고 있었더라고요. 아, 희서 씨? 기억나. 어머, 이게 웬일이야? 잘 지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요. 아, 그때는 애한테 집중해서 살다 보니. 어머, 너가 그때 그 유람이구나?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예쁘게 컸다. 여긴 우리 딸 하람이. 하람아, 엄마 친구야. 맞다. 너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태어났다? 정말? 우와, 신기하다. 딸은 여자의 딸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딸도 웃으며 딸을 쳐다보더라고요. 언니, 어디 가는 중이었어요? 아, 하람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근처 음식점에. 어머,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8년 전 인연과 연을 닿아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를 파는 양식집이었는데 다른 곳보다 가격대가 좀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형편이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 괜히 갑작스레 연락을 끊었던 일이 생각나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죠.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뭐든 먹어. 유람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먹어도 돼. 어떤 거 좋아해? 파스타는 어떤 거 좋아해? 크림? 토마토? 언니, 유람이는 이런 데 와서 파스타 먹어본 게 처음이라. 파스타를 처음 먹어본다고? 마트에서 재료 사다가 해준 적은 있는데 이런 식당에서 사 먹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워낙 한식 팔아. 어머, 그래? 그럼 고기 파는 곳으로 갈 걸 괜히 왔나? 아니에요. 뭐든 잘 먹긴 하는데 애가 잘 모르니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하람이 먹고 싶은 걸로 시켜도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시켜볼게. 저는 그 말이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아니고 요즘은 파스타나 피자 같은 음식이 그렇게 귀하고 어려운 음식도 아니었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먹을 필요도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배달도 되는 시대에 못 먹어봤다고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어떤 음식이든 능숙하게 먹는 딸과 달리 여자의 딸은 뭔가 망설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 그런지 어른들이나 우리 딸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먹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짠한 거예요. 요람아, 맛있어? 네. 다행이다. 요람이도 잘 먹네. 식성은 좋아요. 아, 요람아, 이거 먹지 말자. 새우가 있네. 어머, 요람이 혹시 갑각류 알러지 있어? 어떡해, 내가 물어보고 시킬걸. 괜찮아요. 요람이는 이 파스타 하나로도 충분하니까요. 미안해, 요람아. 이모가 요람이 새우 알러지 있는 거 몰랐어. 뭐 다른 거 먹을래? 치킨 올라간 피자라도 시켜줄까? 괜찮다니까요. 언니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피자도 먹어보는데요. 괜찮지, 요람아? 네, 어차피 배불러서 못 먹어요. 우리 아빠도 새우 못 먹는데. 내가 정말 경솔했어. 미안해. 애 데리고 와서 식사하면서 그런 것도 묻질 않고. 우리 남편도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집에서는 새우를 안 먹거든. 그래서 밖에서 남편 없을 때라도 먹이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내가 미처 배려를 못했네. 정말 괜찮대도요. 하람이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운이 좋았어요. 아빠가 있으면 아무래도 같이 타고났을 확률도 있을 텐데. 하람아, 많이 먹어. 그치, 운이 좋았지. 근데 또 주변에서 보니까 부모가 없어도 알러지 갖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 첫째가 없어도 둘째가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 여자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딸이야 언제고 먹일 수 있는 음식이니 가능하면 아이와 여자의 입맛에 맞았으면 싶었거든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자의 사정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전셋집에 살고 있고 아이 학원은 여지껏 보내지 못하다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에 오늘 처음 그 근처 피아노 학원에 상담 온 것이었어요. 한 번도 학원 가고 싶단 말을 안 하더니 학교 가니까 학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피아노 학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더 본격적으로 보내니까. 하람이는 학교 어디 다녀요? 하람이는 저 뒤에 사립본 했어. 그렇구나. 하람이는 좋겠네. 어휴, 뭐 국립이든 사립이든 뭐가 다르겠어. 초등학생인데. 나야 하람이 외할아버지가 하도 보내라고 해서 그냥 보낸 거지. 요즘은 국립이 더 좋다는 엄마들도 많더라. 능력이 되면 보내는 게 좋죠. 저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자꾸 제 형편을 감춰야만 했거든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서 아이 학원 핑계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쉽게 빈 파스타 접시를 보고 있는 여자의 아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때 얼마 전 아이 입히려고 샀다가 깜빡 잊고 차에 둔 옷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에 차에서 그 종이 가방을 가지고 와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고 곧 하람이 생일이다 싶으니까 요람이도 생일이구나 싶어서. 원래는 우리 하람이 입히려고 사둔 건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요람이 입혔으면 좋겠다 싶었어. 네? 아이, 안 주셔도 되는데요. 이거 비싼 옷이잖아요. 아유, 됐어.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 인연 참 특별하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곧 하람이 학원 시간이라 먼저 일어나 볼게. 저기 언니. 어? 저 종종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애들끼리 만나서 놀아도 좋고. 아, 그래. 그러자. 연락할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게다가 제게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애둘러 거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져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제 아이와 형편이 다른 또래 아이의 사정에 마음이 쓰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던 제 아이와 달리 그 아이는 학원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해 가야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사정이 그렇겠지만 한날 한시에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잖아요. 내 딸은 부족함 없이 살아 다행이다 싶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쩐지 죄책감이 들었고 파스타 소스까지 긁어먹은 아이가 너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쉬이 가라앉지 않아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여보, 그 8년 전에 나랑 같은 병원에서 애 낳았다던 그 여자 혹시 기억나? 희서 씨. 그 여자가 왜? 기억나? 나 아까 그 여자 만났다? 뭐? 왜 소리를 질러? 아니야. 근데 그 여자를 왜? 아니, 아까 하람이 학원 픽업하던 길에 우연히 만났지. 마침 하람이 배고프다고 해서 식당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식사도 했고. 밥을 먹었다고? 셋이서? 아니, 넷이서. 딸도 같이 있던데? 딸을 만났어? 그 여자 딸을? 왜 그래? 아니.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럼 그렇게 만나서 아는 체 하는데 쌩하니 가버려? 그냥 밥 한 끼 사준 거야. 보니까 형편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 그 여자도 그 여자지만 애 보니까 너무 짠한 거 있지? 우리 하람이랑 너무 비교도 되고. 거봐. 내가 왜 그 여자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면 지금까지도 당신 거머리처럼 쭉쭉 피나 빨리고 있을 거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거머리라니.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우리도 아빠 아니었음 이렇게 좋은 집에서 모든 걸 갖춘 삶을 살긴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애가 짠했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 신경 쓰지 마. 이런 형편이 있으면 그런 형편이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신경 쓰고 살기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야. 알지만 가끔 만나서 이래저래 챙겨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뭐? 또 만날 생각이라는 거야? 시간 될 때 한 번씩 만나면 좋지. 어차피 하람이랑 유람이 동갑이기도 하고 잘 맞을 것 같던데 둘 다? 맞긴 뭐가 맞아. 지수야. 우리 딸 완벽한 환경에서
최대한 걱정 없이 키우기로 했잖아. 굳이 어려운 애랑 친구시켜 좋을 게 뭐가 있어. 우리 하람이는 다 가졌고 걔는 갖지 못한 게 많을 텐데 그럼 번번이 하람이는 양보만 해야 할 거고 걔는 넙죽넙죽 받기만 하겠지. 그건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하는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사람 마음은 원래 간사해서 처음에야 그게 고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왜 더 안 줄까? 많이 가졌으면서 왜 욕심을 부릴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걸로 너 마음만 상해.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어? 하지만 희서 씨는 그럴 사람은 아닌데. 네가 그 여자를 알면 얼마나 알고 마냥 모든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은 좀 버리라고 했잖아. 우리 하람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어울리지 마. 알았어.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여자의 딸과 우리 딸을 친구시켜봤자 양보밖에 배울 게 없다는 것이요. 양보는 중요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누구는 항상 양보를 해야 하고 누구는 항상 받는 위치라면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게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는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온 신경을 딸에게만 쏟고 있어서였는지 그땐 남편의 반응이 그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여자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아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피하니 그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15살이 되었죠. 딸은 자라면서 독감으로 한번 열이 크게 올라 병원 신세를 진 것 말고는 한 번도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랐어요. 어딜 가나 사랑받는 티가 나는 아이처럼 자라 매사에 당당했죠.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정교회장 나가보라는데? 정교회장? 어휴, 그거 하면 너 신경 쓸 것도 많고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나중에 좋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귀찮긴 한데 애들이 다 나보고 나가보라고 하니까. 괜찮겠어? 너 지난번에도 시간 없어서 수학학원 숙제도 못한다고 힘들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잘 생각해. 네가 하겠다고 하면 엄마도 말릴 생각은 없는데 너가 고생할까 봐 그렇지. 알았어. 어쨌든 엄마는 내가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물론이지. 엄마는 우리 딸 하고 싶은 거면 뭐든 오케이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뭐든 해줄 테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엄마는 정말 최고야.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다니 난 진짜 최고로 운이 좋다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딸과 함께했던 15년 동안 1분 1초도 허투루 쓴 적이 없습니다. 제 시간과 인생은 모두 그 애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은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딸의 정교회장 선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껏 들떠 긴장한 아이에게 저는 힘껏 용기를 불어넣고 보냈어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어 누군가 싶어 내다보니 인터폰으로 낯이 익은 여자가 서 있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희서. 7년 전 거리에서 만났던 그날처럼 그 여자는 다시 불쑥 제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그땐 우연이었다면 지금은 작정하고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었죠. 대체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왔으니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월패드 화면으로 봤을 땐 모르겠더니 직접 본 여자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희서 씨,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언니, 저 언니한테 할 말 있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은 왜 그렇게 안 좋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얼른 들어와. 앉아. 일단 거실로 안내하는데 여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울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래, 희서 씨? 언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 울지 말고 일어나서 이리 와봐, 어? 아니요, 언니. 저는 이 집에 발을 디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언니에게 지은 죄를 절대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아유, 답답하게 정말. 왜 그러는 건데 대체. 말을 해 그럼. 저 암이래요. 폐암 말기요. 살 가망성이 없대요.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정말이야? 막상 죽으려니 제가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정말 큰 벌 받을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언니 찾아온 거예요. 여자는 몇 번이나 자신이 숨긴 진실을 안고 죽을까 고민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 어렵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꺼낸 진실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람이 제 딸이에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희서 씨? 하람이가 어떻게 희서 씨 딸이야? 제가 낳았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언니가 낳은 딸이 유람이에요. 희서 씨,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애가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저는 이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 생각이 멈추고 무슨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바뀐 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진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원 오빠가 꾸민 일이에요. 태원 오빠가 그러자고 했어요. 태원 오빠라니? 우리 남편 말하는 거야? 태원 오빠는 10년 만난 제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던 상황이라 헤어졌고요. 오빠가 언니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 몇 달 전에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났어요. 저는 그때 오빠가 결혼할 거란 사실도 몰랐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자는 울분에 찬 듯 울음을 내뱉으면서도 비교적 또박또박 꼭꼭 숨겨왔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믿을 수 없게 끔찍한 진실을요. 남편은 결혼 전 첫사랑이었던 여자를 잊지 못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양다리를 걸치고 만났고 결혼 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것이었죠. 진실을 알게 된 여자도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둘은 너무나 사랑했고 헤어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여자가 임신을 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도 임신을 한 거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답니다. 나차, 희서야. 어? 오빠, 안 돼. 힘들어. 내 형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럼 너랑 내 아이를 지우란 말이야? 전에도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땐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방법이 있어. 방법? 10년을 연애하면서 2번 애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형편 때문에 포기했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다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걸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의 제안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죠. 애를 바꿔 키우자. 바꿔 키우다니? 너랑 집사람 출산 시기도 비슷하잖아. 출산 시기를 맞춰서 낳고 바꿔 키우자. 우리 딸을 내가 데려가 키울게. 집사람이 낳은 딸은 네가 키워.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내가 몇 푼 보내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희서야, 다른 아이도 아니고 너랑 내 아이야. 나는 너와 내 아이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 원하지 않아. 오빠, 그럼 지금 오빠 와이프가 낳을 아이도 오빠 아이야. 그럼 그 아이는 내 품에서 부족하게 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물론 최소한은 챙겨볼게. 근데 나는 희서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너랑 낳은 아이가 더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범죄야. 미친 짓이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너 밑에서 자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생각해봤어? 처갓집 재력이 대단해. 그 재력이면 상상도 못할 삶을 아이에게 줄 수도 있다고. 안 돼. 그냥 지울게. 어차피 처음도 아니잖아. 장이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 자식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자식도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보내서 잘 사는 게 중요해? 나는 내가 낳은 아이 자라는 거 보지도 못할 텐데. 그럼 너같이 살게 할래? 뭐? 너같이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평생 남 부러워나 하는 인생 물려주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집안 형편에 발목 잡혀 헤어져야 하는 그런 인생을? 오빠,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기도 해. 나는 그렇게 못해. 최고로 키울 거야.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거야 그땐 우리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애를 어떻게 바꿔 키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서 바꿀 건데. 성별이 다르면 혈액형은 혹시 그 여자가 유전자 검사라도 하게 되면? 오빠, 위험한 변수가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내가 알아서 해. 성별이 다르거나 혈액형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그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하늘에 맡겨야지. 그 일로 몇 날 며칠을 싸우는 동안 여자의 뱃속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여자는 남편의 제안에 넘어갔고 그때부터 그 무서운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가장 먼저 자기 누나를 매수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랜 연인이었던 만큼 사실 형님도 그 여자와 아는 사이였기에 어렵지 않게 설득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제안에 따라 산부인과로 병원을 옮겼고 제 출산 날짜에 맞춰 제왕절개 날짜를 맞춘 거였고요. 형님이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가능해? 망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몇 번이나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늘은 남편의 편이었는지 모든 게 딱딱 들어맞았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계획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꿔 키운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졌다고 해요. 병원에서 여자가 저한테 아는 체를 한 것이 불화의 시작이었죠. 너 우리 와이프 아는 체 했어?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미쳤어? 일 다 망치고 싶은 거야? 오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내 아이로 키우고 싶어. 희서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진짜 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모성애가 있는 엄마라면 너처럼 이야기 못해. 탄탄대로의 삶과 가시밭길의 삶이 있는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가시밭길을 주겠다고? 한 번만 더 와이프한테 접근하기만 해. 그땐 너도 너지만 나도 끝이고 우리 딸 인생도 끝이야. 알겠어? 저는 제가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김도 있었던 거였어요. 딸이 8살 때 만났을 때도 수년 만에 찾아온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했다고 했죠. 여자의 면전에 5만 원권 수십 장을 집어던지며 모욕하기도 했고요.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 우리 집사람 만나지 말고. 내가 돈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
하람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 딸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누가 네 딸이야, 이 씨발! 뭐? 오빠. 하림이 내 딸이야. 네 딸은 저 방에서 자고 있는 장유람이고. 어떻게 그래? 어쨌거나 둘 다 오빠 딸인데 유람이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어차피 내가 키우지도 않은 애한테 정 주고 싶은 생각 없어.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우리 집사람 만나 쇼하지 말고. 남편은 불안했던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둔 가정, 제 아버지 덕에 쌓은 부와 호화스러운 생활을요. 거기에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낳은 딸을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까지 챙긴 거예요. 제가 낳은 딸도 엄연히 본인 딸이었으면서요. 그렇게 여자는 다시 숨어 살며 제가 낳은 딸을 키웠고 언젠가는 이 사실을 모두 밝힐 생각이었답니다. 그러다 몇 주 전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남편에게 연락했대요. 죽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 딸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유람이 어떻게 안 될까? 미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데려가다니 어딜? 어떻게든, 어디든. 나 없으면 유람이는 어떡해. 내가 어떻게 유람이를 데려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갑자기 내 딸 또래 애를 입양할 수 있다 치자. 근데 그게 네 딸이라는 건 우리 집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게 왜 집사람을 만나 이런 문제를 만들어? 그럼 어떡해. 내가 죽고 없어지면 우리 유람이는 어쩌라는 거야.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어머님 도움을 받든 어떻게든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오빠, 나 죽는데. 나 진짜 죽는다니까? 보낼 곳이야 어디든지 있겠지. 보내다니? 설마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내가 키울 순 없잖아. 네 딸을 우리 집에서 책임지는 것도 이상하고. 오빠! 그럼 살아! 살면 될 거 아니야. 너가 죽으면 유람이도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유람이도 오빠 딸이야. 지금 그 집에 있어야 하는 건 하람이가 아니라 유람이라고. 그걸 알면서 유람이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을 해? 돌았어 정말? 어쨌든 집에 데려가는 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끝이라고? 이혼만 당하겠어? 우리가 한 짓은 범죄야. 너야 죽으면 끝이지만 나는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낳은 딸을, 제가 10달을 품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 끝내 완전히 버릴 셈이었던 거죠. 그래도 대충 키우지 않았어요. 오빠가 보내준 돈 한 푼도 제가 쓴 거 없이 전부 유람이한테 썼어요. 언니가 하람이 친딸로 키운 것처럼 저도 유람이 친딸로 생각하면서 키웠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하람이가 당신 딸이고 유람이가 내 딸이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곁에는 엄마랑 딸이 있었죠.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 곁에 있던 딸이 제가 눈을 뜨는 걸 보자마자 방방 뛰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엄마 일어났어요! 엄마 일어났어! 엄마 괜찮아?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람아, 나 알아보겠어? 할머니, 엄마가 나 알아봤어요. 그래, 너 알아봤으니 정신이 말짱하긴 한가 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친구가 너 쓰러졌다고 신고해서 여기까지 왔다더라.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어디? 몰라. 병원에만 데려다 놓고 어딜 갔는지 나도 못 봤어. 제가 엄마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드랍고 따뜻한 온기를 가진 그 손이
내 딸이 아니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확실히 할 건 하고 일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가 꺼낸 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면 어쩌나 했거든요. 하지만 힘들게 시도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제게 잔인한 진실만을 확인해 주었고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다 사실이란 것을 알았죠. 하람이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저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죠. 하람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남편을 불렀고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온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이 미친 새끼!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아버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속여? 감히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아버님!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런 짓을 해놓고도 두렵지도 않아? 네? 설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의지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는 있는 힘껏 골프채를 휘둘렀고 그게 중문 유리에 맞아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마침 소식을 듣고 온 남동생이 겨우 말렸어요. 아빠 진정하세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다 아빠 큰일 난다니까요. 상관없다.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 저딴 새끼한테 돈 쓰고 마음 쓰고 내가 미쳤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뚫린 입이라고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아수라장이 된 친정에서 저는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보자마자 분노가 끓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요. 살면서 사람에게 그렇게 큰 분노와 증오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애써 그 얼굴을 외면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죠. 그 소동 속에서도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딸에게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렀으니까요. 엄마랑 아빠가 엄청 큰 부부싸움을 했나 보다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눈치가 있는 애라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그러고 나서 여자에게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한 번만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키우던 딸을 직접 보내고 싶다는 부탁도 함께였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자는 그 며칠 사이에 더 쇠약해졌더라고요. 여자는 이제 남은 시간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 저와의 인사도 생략한 채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더라고요. 하람아, 반드시 행복하게 자라라. 네? 네. 그리고 나서 제 손을 잡고 머리 숙여 간곡히 이야기했어요. 언니, 하람이도 유람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자는 그게 자신의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양심도 찾고 엉망이 되어버린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요. 자기 죄는 죽음으로써 끝낼 테니 부디 남은 아이들에게는 어른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더라고요. 나를 감쪽같이 속인 여자가 하는 말이라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 아이들의 문제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15년을 내 딸이라고 지극정성으로 키운 딸과 내가 낳은 딸, 둘 중 누구를 포기하시겠나요? 하나라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15년을 키운 딸은 알고 보니 사실상 상간자의 자식이었고 내 딸은 상간녀가 키우고 있던 셈이었으니 제자리를 찾아주면 그만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딸이라지만 15년을 내 자식으로 키운 아이가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저는 결국 아버지와 긴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사기를 비롯하여 각종 죄목을 붙여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정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빌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살아달란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하지만 고소는, 그건 제발 어떻게 해줘. 우리 누나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발 취하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이건 단순한 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한 짓을 당신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감히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고작 머리 숙이는 걸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못하겠지.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남편을 순순히 용서해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에게 얻어야 하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긴 싸움 끝에 두 딸의 친권을 얻어낸 것이죠. 그건 무수히 많은 남편이 진 죄목으로 받은 징역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얻은 5천만 원에 대한 대가였어요. 낳은 딸은 여자가 협조해주면서 어렵지 않았지만 기른 딸의 친권 문제로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여자는 얼마 전 결국 세상을 떠났고 결국 남편은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두 아이는 제가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키우고 있고요. 키우던 딸은 이혼 문제로 낳은 딸은 그 여자가 죽게 되면서 각자의 충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게다가 갑자기 자매가 되었으니 어리둥절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 엄마가 죽게 되면서 알던 이모인 제가 입양한 것으로 데려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적당한 거짓을 섞은 진실을 이야기해줘야겠죠.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속이 끓는 기분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했고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딸을 위해 일어서야만 합니다. 적어도 두 아이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여야겠죠.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지만 지금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